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모차르트, 베토벤은 누구일까요? 저는 현대로 오면서 연극과 오페라의 역할을 영화가 대신하고 있고, 따라서 영화음악가들이 현대의 클래식 작곡가들이라 생각하는데, 현 시대 영화음악의 정점은 누가 뭐래도 이 남자, 바로 한스 짐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영화들에 빠지지 않는 이름, 한스 짐머. 오늘은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 그의 커리어를 돌아보며 그가 어떤 음악적 변화를 거쳐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스 짐머는 밴드 키보디스트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키보디스트 겸 신디사이저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며 전자음악을 배운 청년이었죠. 우연한 기회로 단편과 장편 영화 음악을 쓰던 그에게 한 감독이 찾아오는데, 바로 굿모닝 베트남을 흥행시킨 베리 레빈슨 감독이었죠. 짐머가 작업한 갈라진 세상을 본 레빈슨 감독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를 꼭 만나보기를 추천한 것입니다. 레빈슨 감독이 짐머에게 제안한 영화는 바로 레인맨이었습니다. 짐머는 하루아침에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출연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헐리우드 영화를 맡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기회에 긴장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때까지 대부분의 로드무비들은 기타나 현악기를 써왔는데, 짐머는 신디사이저를 중심으로 마림바, 팬파이프 등을 결합한 이국적인 멜로디를 만들죠. 이는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주인공의 독특하고 몽환적인 시선을 보여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자음악과 월드뮤직의 결합은 그의 초기작들에서 반복되는 특징입니다. 레인맨은 그에게 첫 오스카 음악상 후보 지명이라는 영광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레인맨의 신비로운 사운드와는 또 다르게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에서는 오케스트라와 신디를 섞어 아기자기한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웅장함의 대명사인 한스 짐머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다니 믿기 힘들죠. 이후 짐머는 레인맨에 이어 또 한 번 로드무비 음악을 맡았는데요.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델마와 루이스입니다. 이번에는 정석적인 블루지한 기타 사운드에 가스펠적인 여성 코러스를 사용해서 주인공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고조시킵니다. 짐머는 드라마를 넘어 액션 장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폭풍의 질주에서는 일렉 기타와 파워풀한 타악기, 오케스트라를 결합하는데, 이때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웅장한 짐머 스타일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론 하워드 감독의 분노의 역류의 테마도 좋은 예시죠. 소방관들의 숭고함이 느껴지는 이 영화의 메인 테마는 국내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어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디즈니 영화 쿨 러닝에서도 이 흐름은 이어집니다. 스포츠 영화 특유의 비장함과 긴장감을 살리는 웅장한 스코어는 물론,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이라는 독특한 소재에 맞춰 레게 사운드를 선보이며 그의 다재다능함과 월드뮤직에 대한 관심을 뽐내죠. 이렇듯 초기 한스 짐머는 익숙한 신디사이저를 기반으로 따뜻한 드라마부터 벅차오르는 웅장함까지 다양한 감정선을 월드뮤직의 리듬과 이국적인 악기들, 코러스 등의 넓은 스펙트럼으로 소화했습니다. 헐리우드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킨 짐머. 이런 그에게 쿨러닝의 대흥행에 만족한 디즈니가 새로운 의뢰를 하는데, 그건 바로 애니메이션 음악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작품이죠. 라이온킹은 한스 짐머를 그야말로 슈퍼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짐머는 애니메이션 작업이 처음이라 방황했으나 딸의 도움으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이때 지금까지 쌓아온 월드뮤직 지식과 웅장한 작곡 실력이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오프닝은 원래 20초 분량만 요청받았으나 흥에 겨운 짐머가 훨씬 긴 데모를 보냈고, 이를 듣고 감동한 디즈니가 오프닝 씬을 전면 재수정했다고 합니다. 무파사의 죽음 테마는 실제로 어릴 때 잃은 짐머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진홍곡이라고 하네요.
달려오는 동물 무리를 타악기 난타로 묘사한 액션 신음악, 셰익스피어적인 비극에 어울리는 흡사 베토벤 같은 곡까지 짐머는 이 모든 장르를 한 작품에 완벽하게 어울려 녹여냅니다. 그가 거쳐온 다채로운 배경이 모여서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첫 오스카상까지 수상하는 짐머. 라이언킹의 대성공 이후 짐머는 본격적인 블록버스터 전문 작곡가가 됩니다. 크림슨 타이드, 더록, 이집트 왕자, 신 레드라인, 이때 델마와 루이스에서 같이 작업했던, 하지만 그 이후 부진을 겪고 있던 리들리 스콧이 짐머를 찾습니다. 그는 재기를 위해 야심찬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글래디에이터는 한스 짐머 커리어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검투사를 다룬 영화이지만 영화의 시작과 끝은 고요한 갈대밭을 비추는데요. 짐머는 호주 여가수 리사 제라드의 언어를 초월한 목소리와 두둑이라는 고대 피리까지 사용해서 갈대밭이 상징하는 내면의 평안을 완성합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제국의 위험을 드러내는 트랙이나 피 튀기는 혈투에 어울리는 트랙까지 빠지지 않죠. 이 모든 음악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완벽한 미장센에 잘 어우러집니다. 글래디에이터의 대성공 이후 스콧과 짐머는 블랙호크 다운으로 한 번 더 만나게 되고, 이후 짐머는 자신의 색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음악들을 만듭니다. 애니메이션 작업도 꾸준히 지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게 디즈니가 새로운 실사 영화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Did no one come to save me just because they missed? 정말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싶은 바로 그 멜로디. 재밌는 사실은 원래 캐리비안의 해적을 맡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투더퓨처와 어벤져스로 유명한 앨런 실베스트리였죠. 하지만 의견 차이로 그가 해고된 뒤 한스 짐머에게 제안이 옵니다. 그런데 당시 짐머는 라스트 사무라이를 작업 중이었고 자신이 세운 영화 음악가 소속사인 RCP의 클라우스 바델트에게 부탁을 하죠. 그럼에도 메인 테마와 주요 멜로디들은 짐머의 아이디어였고, 이 때문인지 2편 망자의 한부터는 짐머가 전권을 맡게 됩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은 유명한 메인 테마 외에도 재밌는 곡들이 많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작곡가가 된 짐머는 이제 새로운 실험에 집중합니다. 그중엔 프로스트 닉슨 같은 정치 스릴러 장르도 있었고, 셜록 홈즈 같은 유쾌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영화 같은 게임을 표방한 모던 오페어 2의 러브콜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블록버스터 안에서도 변화를 추구하던 짐머에게 한 남자가 찾아오는데 바로 당시 떠오르던 젊은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이었죠. 차가운 스릴러를 주로 찍어온 그의 차기작은 뜬금없는 슈퍼히어로, 그것도 이미 수많은 영화가 나온 배트맨의 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란의 배트맨은 뭔가 달랐죠.
가벼운 만화 같던 이전 배트맨 영화들과는 매우 다른 접근을 취하는데, 브루스 웨인의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시나리오는 어두운 심리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를 받아든 짐머는 유명 작곡가이자 친구인 제임스 뉴튼 하워드에게 협업을 제안합니다. 밴드 음악을 기반으로 성장한 짐머와는 다르게 제임스 뉴튼 하워드는 클래식 오케스트라에 강점이 있는 작곡가였는데, 배트맨 비긴즈에는 서로 상호 보완을 한 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음악은 강렬한 리듬 위에 빽빽한 스트링이 더해진 미스터리한 긴장감이 넘치는 곡들이 되었습니다. 다소 실험적이었던 배트맨 비긴즈가 무난한 성공을 거두자 차기작에도 두 작곡가가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기작이 바로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는 1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공을 거두는데, 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히스 레저의 조커였습니다. 하지만 조커의 임팩트가 극대화되는 데에는 짐머의 음악도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논란의 탁월한 각본과 적재적소의 음악을 극대화시키는 연출력 덕분에 짐머와 하워드의 음악은 전작과 비슷한 스타일을 유지했음에도 훨씬 더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다크나이트가 역사적인 흥행을 한 뒤 하워드가 빠지고 짐머와 놀란은 아예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놀란이 14살 때부터 준비한 꿈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인셉션은 모두에게 충격을 남겼지만 특히 예고편 업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그 이유는 인셉션의 예고편과 OST에 쓰인 장엄한 호른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예고편에서 이 음향 효과를 쓰고 있죠. 뱃고동에 가까운 이 굉음은 놀란 감독의 아이디어로 시간의 느려짐을 표현한 것인데, 이를 위해 짐머는 피아노 페달을 벽돌로 눌러 고정시킨 뒤 10명의 금관 연주자가 피아노 안을 향해 연주해 피아노 줄들을 진동시켰습니다. 이 호른 사운드 외에도 인셉션의 OST는 인상 깊은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짐머 3기의 특징은 단순한 모티프를 반복하고 변주하며 증폭시키고, 대신 낯설지만 강렬한 사운드 창조에 집중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셉션에서 가장 유명한 트랙 타임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다 짐머는 또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를 맡게 되는데, 슈퍼히어로의 대명사 슈퍼맨의 리부트작이자 놀란이 제작하고 300의 잭 스나이더가 연출하는 맨 오브 스틸이었습니다. 여기에 한스 짐머까지 참여한다니 제작 발표부터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짐머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거장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이전 테마곡이 너무나 유명하다는 것이죠. 짐머는 여기서 또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해냅니다. 헨리 카빌이 연기한 새로운 슈퍼맨은 이전보다 더 어둡고 진지해졌는데, 짐머는 웅장한 우주와 고독한 내면 묘사를 위해 고철로 새로운 악기를 만들고 역대 최고의 액션씬에 걸맞게 그의 특기인 타악기와 브라스를 총동원합니다. 특히 슈퍼맨이 처음으로 비행할 때 나오는 곡이 큰 인기를 누렸고, 2016년 개봉한 이 편에선 원더우먼의 테마가 영화 이상의 대박을 치게 됩니다. 맨 오브 스틸 시리즈로 웅장함의 끝을 찍어봤기 때문일까요? 짐머는 이후 음악의 스케일을 줄이고 공간감과 새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차기작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짐머는 더 실험적으로 변모합니다. 가수 퍼렐 윌리엄스와 더 스미스의 조니 마까지 불러 협업하며 스파이더맨 분위기에 맞는 가볍고 명랑한 음악들을 내세우는데요. 전기를 쓰는 악당 일렉트로를 위해선 덥스텝에 가까운 과격한 전자음을 쓰고,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나지막하게 퍼붓는 랩까지 사용합니다.
마치 젊을 때 전자음악과 밴드음악을 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작품입니다. 이후 간만에 진머에게 작업을 요청한 놀란. 그런데 그는 무슨 영화를 찍을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진머에게 보낸 것도 편집본이 아닌 달랑 글 한 쪽이었죠. 거기엔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 몇 줄,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생각만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머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며 짧은 곡을 썼고 자신에게 논란이 찾아오자 이 곡을 들려주는데 이것이 바로 인터스텔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주제인 우주영화를 만들게 된 진머는 언제나 그랬듯 또 새로운 소리를 찾으려고 사방을 헤맸는데 그와 논란이 이번에 선택한 악기는 파이프 오르간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당에 놓인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은 신과 우주를 상징하는 악기이며 중세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이면서도 인간의 손길이 느껴지는 악기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OST는 우리의 인지를 초월한 광대한 우주의 신비와 그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부녀의 사랑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진머와 논란의 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육군의 7일, 해군의 1일, 공군의 1시간. 이 각기 다른 타임라인을 하나로 묶어 교차 편집한다는 미친 기획안. 하지만 여기에 또 자극을 받은 것일까요? 진머는 세 개의 시간대를 표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같은 패턴의 음계를 각기 다른 세 박자로 진행시키고 이들을 중첩시키는 것이죠. 여기에 탈출하려는 압박감이 느껴지도록 논란의 시계에서 따온 시침 소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논란이 즐겨 쓰는 셰퍼드 톤 기법이 더해졌는데 상승하는 음계에서 고음은 점점 작아지고 저음은 점점 커져서 마치 미용실 장식처럼 무한히 상승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더해져 사방에서 조여오는 숨막히는 음악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상과 음악 양쪽에서 이루어진 대범한 실험에 평단은 극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차기작 테넷에서 진머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영혼의 파트너 같던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사실 진머가 자신의 드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빠진 것인데 그가 일평생을 기다렸다는 프로젝트, 바로 진머는 14살 때 듄 소설을 읽고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후 제작된 영화들도 안 보고 자신의 느낌을 간직해온 그는 습관처럼 음계를 찍어내는 베테랑 작곡가가 아닌 소년 시절로 돌아가서 처음 작곡을 한다고 생각하고 작업했습니다. 그는 SF 영화에서 흔히 쓰인 관현악단을 배제하고 인간이 내는 기이한 목소리들과 새로 개발한 악기들을 사용했습니다. 아예 영화의 첫 장면부터 암전된 화면에 이 목소리를 깔면서 처음부터 관객들에게 그간 보지 못한 낯설고 신비한 분위기를 예고하죠. 인간이 내는 낯선 소리들은 원초적인 에너지로 본능적인 주목을 이끌어냅니다. 자결하는 태양의 행성 아라키스와 황량한 사막의 바람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글래디에이터에 쓰인 두둑의 PVC 파이프를 결합한 악기가 쓰였습니다. 진머 3기의 특징인 모티브의 변주도 충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편에서는 폴과 자니의 비극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테마가 새로 추가되어서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고 변주되며 함께합니다. 진머가 다른 프로젝트를 모두 고사하며 10년 가까이 몰입하고 있는 듄. 이제 3부작의 마지막만 남았는데 과연 어떤 곡이 나올지 벌써부터 설레네요. 자, 지금까지 끝도 없이 긴 한스 짐머의 커리어를 돌아봤는데요. 제가 분량상 아쉽게 언급하지 못한 작품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믿기 힘든 작업량의 비결엔 공장식 운영법이 있습니다. 최초의 영화음악 소속사인 RCP를 만든 사람이 바로 한스 짐머인데 대규모로 작곡가들을 고용, 자신의 작품에 참여시키고 경력을 쌓게 하는 원리죠. 때문에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공장식으로 분업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최근작들에서 모티브가 지나치게 반복된다는 비판도 있고요.
이 때문인지 짐머는 라이온 킹과 듀운 사이 20년이 넘게 오스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무한한 호기심, 끝없는 실험과 배움에 대한 의지, 능력 있는 예술가들에게서 영감을 받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죠. 과연 한스 짐머의 전성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의 호기심과 열정을 봤을 때 아직 끝나려면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앱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